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송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게 그 굉장히 어떤 여러 상황에서 되게 위로가 되는 건데, 그 홈스쿨 하면서 순간순간 이런 경험, 순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막막하고,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나 홈스쿨 왜 선택했을까? 내지는 나 이거 한 거 내가 괜히 했나? 이런 홈스쿨 하면서 후회를 안 한 가정은 아직 제가 못 만나봤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이들조차도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안에서,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홈스쿨에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 하이브리드 스쿨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홈스쿨에 대한 원리들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홈스쿨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거를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성이 강한 아이, 그리고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지성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홈스쿨에 대한 꿈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영성, 지성, 성품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직 목회를 오래 했었고 또 목회 현장이나 또 저희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사실 이 영성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볼 때는 교회와 가정의 부분으로 많이 남겨두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신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해오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상담은 제가 얼마든지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반대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맡기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은 교회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그거는 교회와 가정에서 역할을 감당하세요라고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 저의 개인 간증을 나눌 수 있지만 저희가 사역이라는 영역에서 이건 하나님이 사역 영역도 이렇게 뭔가 그 우리의 영역을 지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저희가 영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거는 교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부르심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사역하고 말씀 전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성품 부분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성품이나 그또 훈육이 성품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훈육에 대한 강의를 또 별도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근데 저희가 비전드림 교육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공부 영역, 조금 멋있는 말 하면 지성, 기독교 지성, 또 때로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 지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는 공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신 그 원리를 배우는 게 공부의 영역이니까 이것이 영성과 성품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로 저희가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년 정도 사역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던 거 빼고, 어, 간단하게 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조금 제가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좀 이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목회를 한 13년 넘게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목사님이 네, 목회하시고 사임하시고 목사님은 이제 교육연구소 차로 한국에 나가시고 이제 그 정도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6년 정도까지 이민자를 위한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또 영어로 된 학원이었죠. 그래가지고 미국 선생님들을 사용해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교육 현장이나 미국 뭐 이런 걸 많이 경험시키신 것 같고 교육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되게 많은 자료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원을 정리하고 이제 저희가 다시 목회 현장으로 2차 목회 현장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공교육을 다녔었는데 공교육에서 나와서 이제
그 미국에는 그 차터 스쿨이라는 대안학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가해준 대안학교를 저희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공교회랑 똑같이. 근데 그거 중에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홈스쿨을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홈스쿨에 대한 중간 형태로 해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그걸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리바이벌 홈스쿨 시작하고 그때 이제 두 자녀 있었고 그래서 1년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홈스쿨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2006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돌아와서는 제가 이제 홈스쿨 학생들 개인적으로 영어 가르치는 그런 것도 시작을 하고 이제 홈스쿨 센터 운영하면서 홈스쿨 코칭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SOT라고 이제 원래는 페이스였는데 그 SOT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한 5년 정도 미국 본부에 소속이 돼서 한국의 홈스쿨 컨설팅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면서 국제학교 컨설팅까지 많이 하면서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민자 교육, 영어 교육, 홈스쿨 센터,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학교 컨설팅까지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다 갔는데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굉장히 저를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굴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원래 제 어렸을 때도 꿈이 교사였고, 근데 이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교육 사역에 대한 꿈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 이런 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저와 목사님을 이 교육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런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발브 홈스쿨은 저희가 이제 한국 귀국 후에 아이들이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감사했던 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른 가정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순종을 잘하고 성실했어요. 그게 목사님 DNA인데 제 DNA보다는 목사님 DNA를 둘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보기 드무신. 그래서 제가 아마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을 텐데 진짜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성품이 DNA를 저희 목사님 받으시고 저희 아들들 둘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진짜 순종하고 성실한 아이들이었고 또 제가 감사했던 거는 초등학력, 특히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초등학력을 미국 학교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력의 기초가 저 초등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공부하는 그 모든 그 공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 기본 지식을 어떻게 배우는지 습득하는지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 배웠기 때문에, 왜냐면 홈스쿨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얘네들이 영어권에서 잘할 건데, 과연 가능할까라고 해서 학교를 보냈었고, 또 감사하게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크리스천 선생님들도 만났고, 그래서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모님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셨어 하는데 저는 사실 한 게 별로 없고요. 그냥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땅의 부흥을 소망하며 저희 이제 홈스쿨 이름을 리바이벌 홈스쿨이라고 지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되게 많은 한계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홈스쿨 하면서 일단은 공부나 이런 성실한 게 있어서 의외로 저는 감사하게 홈스쿨을 되게 편안하게 했던 지금 아이들하고 공부 가르치면서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이제 위로가 됐던 별로 손이 안 타는 아이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 건 홈스쿨 센터하고 코칭하고 국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제가 원래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교재에도 관심이 많았고 또 제가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교재들을 알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느꼈던 건 국제 프로그램의 한계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다 그 영어가 원어예요. 그래서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한 아이들이고 그랬었는데 그 저는 이제 그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크다. 이게 일차적인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언어 장벽이 단순히 그거보다 1차 사고 언어라고 제가 불러요. 제가 모국어라고 하면 저희 아들은 모국어가 엄마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인데 우리 아들의 1차 사고 언어는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1차 사고 언어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보통 내가 어떤 걸 1차적으로 사고하는지. 그래서 그런 어휘력과 사고력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가장 컸냐면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교재 내용을 전체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제학교들 제가 컨설팅하고 다니면서 실제로 그 교재들을 내용을 다 알고 이 내용에 이 교재가 어떤 가치관으로 바탕으로 쓰여졌는지를 모니터링 하시는 선생님이나 교사들이나 부모님이 많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웠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학교 학력 인증에 대한 잘못된 홍보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제가 많이 받는 건데, 그리고 이런 게 아직도 홍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 국제학교에 인증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 법적이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경험한 걸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나요? 영어를 배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학교를 가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 국제 학교에서 인증받은 거를 오히려 다 학력을 삭제하고 그냥 오히려 홈스쿨 한 걸로 특히 미국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홈스쿨 하는 게 인증이 돼요. 이제 인증되는 절차가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그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학이 홈스쿨 학력 인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준하는 기준으로만 학력을 하면. 그래서 홈스쿨을 하고 또 국적이 외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건,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이제 어줍지 않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충분하게 교육의 목적을 훼손이 된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데,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충분한 양을 채우거나 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교 인증을 받는 것보다 아이가 정말 사고력이 탄탄한 아이로 자라서 토플을 보고 유학의 꿈이 있으면 얼마든지 외국을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이런 국제학교 학력 인증에 대한 그 어휘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 이제 홈스쿨의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꿈꿨던 거는 성경적인 세관의 교육이랑 자기주도 학습을 홈스쿨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아까 세 가지 영성, 지성, 성품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것들 내용을 이런 게 하실 건데 현실적으로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봤을 때 이런 홈스쿨의 장점이 있지만 첫 번째, 부모님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고 기독교적인 교과 과정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사역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고, 제가 이제 목사님의 제가 자칭 수제자인데, 목사님한테 한 30여 년 이상,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결혼한 시간만 해도 35년 정도가 됐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님한테 사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나 이런 그 성경적 세계관에서 엄청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도 어려워요.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들을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하는 게 많거든요. 저희는 이게 부르신 영역이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어머님들은 밥하랴, 애들 돌보랴, 살림하랴, 공부하실 시간이 없고 홈스쿨에 부르시면 받았는데 정립하고 또 교과 과정 준비하는 게 엄청 일이 많아요. 애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명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수고를 덜은 상태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경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자기 주도 학습의 성취가 어려운 경우. 또 이거는 아이들의 성격, 기질하고도 되게 많이 있고 그 기질하고 그 기질을 얼마큼 엄마가 잘 다룰 수 있냐에 따라서 이 케미에 따라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냐 마느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냥 약간 그, 어, 조금 러프한 표현으로 드리면 아이보다 엄마가 기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기가 엄마를 눌러요. 그러는 경우는 이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제가 중학생들이 딱 되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확보가 어려워요. 그게 엄청 중요한데 그 확보가 중요한데도 그 중요성 대비 되게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학습의 양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어, 홈스쿨 학력 저하에 아주 제가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홈스쿨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스쿨이라는 거를 했는데, 사실 이 하이브리드 스쿨은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부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갔더니 하이브리드 스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버지니아 근처에 한 300여 명이 모여서 거기는 이제 학교 형태로 모였는데, 그러니까 학교와 홈스쿨을 혼합해서 하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기 전부터 이제 저희 홍유 어머니들 중심으로 어머님들이 이렇게 두 가정은 안 됩니다. 최소 세 가정 이상 모이시면 제가 학습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래야만 아이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하시면 도와드릴게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제가 한국에 없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는데 미국에서 그거를 보고 그게 홈스쿨의 단점, 장단점이 있고 또 학교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 잘 조합을 해서 장점만 경험하는 거였어요. 사실 홈스쿨에서 가장 좋은 건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과 사실 선물 받아놓고 선물을 즐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사실 아이들을 보면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행복하고. 근데 그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귀한데 그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에서 가장 저는 제가 좋았던 게 아이들을 늘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아이들의 얼굴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공동체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제 그게 하이브리드 스쿨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역사를 들으면서 처음엔 되게 작았대요. 근데 300여 명이 모이고 있고 월수금 뭐 화목반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드디어 이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이제 그룹 안에서. 그래서 그분들의 제가 항상 저는 하나님 주신 비전은 갖고 있지만 전 금방 시작 못해라고 했는데 그 열심히 하시는 몇몇 분들이 이거를 이제 첫 발을 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했는데 그 하이브리드 스쿨에서 이제 꿈꾸는 게 뭐냐면 세계관 교과 과정.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일반 교과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교과는 원래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이 지금 저희가 하는 그 과목들은 중세 시대에 생긴 거예요. 역사에서 중세 시대가 뭐 암흑의 시대라고 하지만 절대 암흑의 시대가 아니었고 저희가 하는 모든 대학이나 학문들이 그 시대에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걸로 암흑의 시대지만 사실 중대 시대엔 엄청난 학문의 발전이 있었던 시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뭐 사학이니 칠학이니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됐던 게 그때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반 교과가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영역을 다 분리해서 배우는 거나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인 거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문제는 일반 교과 안에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독버섯들, 이 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인 세계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어, 제가 교과를 다시 만드는 거에 대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되게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미국에서 모든 교과를 무료로 다 오픈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교과를 써야 되는 일도 없고, 왜냐하면 진짜 교육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연령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라고 해서 교과서를 다 만들고 오픈했고,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각 지역에 어, 교육부에다가 신청하면 교과서를 받을 수 있고 홈스쿨러들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교과는 이미 엄청난 에너지가 들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들이 가져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믹스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린 영역인데 그 영역을 다시 되찾아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되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성경적인 세관을 모니터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두려워해요. 아, 이거 읽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100% 순도 있게 다 성경적인 걸로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영역 가운데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아무리 해도 부분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영역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성만큼 이거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 저는 두려워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반 교과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자라는 게 목사님이랑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과 믿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영역에 바뀐 사람들이지만 일반 영역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때로는 일본 같은 경우가 뭐 귀신이 많아서 뭐 저주의 나라다라고 하지만 일본이 왜 경제적으로 성장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 목사님이 한번 강의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모든 민족이 같이 잘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이 모든 교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되찾아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일반 교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거를 대신에 기독교적인 세관을 모니터링하는 거. 그거를 저희가 하이브리드 스쿨에서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 훈련은 엄청난 장기적인 일이에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집 애들은 잘하던데요. 그거는 그냥 그 집 아이, 그 부모의 은혜로 DNA를 받은 거지. 그거는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왜 못하니 이럴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 위한 것도 되고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것도 되고 또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
아이가 하나, 둘, 셋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장기적인 일이 언제까지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 자기주도 학습 하셔야 돼요. 이게 때로는 절망적인 소리로 들리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 훈련은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게으르고 기만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성실하고 하는 쪽으로 가는. 내 안에 정말 죄성이 많잖아요. 저는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엄청 찔려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싸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성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이들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면서 이게 바로 나의 영성과 맥락이 돼요. 그러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영적 훈련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부 훈련을 저희는 부르심 받은 영역이 그거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영성과 성품은 저희가 직접 건드리지는 않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런 자기주도 학습 훈련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이게 이런 온라인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가까운 집안끼리 하지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온라인 그 플랫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줌으로라도 가능해요. 요즘에 줌이, 어, 제가 이제 하는 거는 한 사람당 카메라 2대, 얼굴과 공부하는 책상을 비추면서. 왜냐면 아이들이, 어, 그, 굉장히,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데는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건 책상을 비추는 그 카메라와 아이들이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를 켜놓고 한다면 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고 뭐 50분 수업, 10분 후식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약해요. 너 왜 안 되니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너는 잘하고 있니 하는데 진짜 막 기도하다가 혼자 막 얼굴 빨개지고 나중에는 막 정말 그 주님의 그 따뜻한 너는 잘하고 있니라는 말에 되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저희보다 더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당위성만 하게 되고 핀잔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홈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엄마와 자녀의 관계에 금이 가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의 필요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친구들이 같이 모이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제가 이제 오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찬송을 틀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정서를 읽을 줄 몰라서 그렇지 아이들도 외로워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미친 듯이 좋아하는 이유가 나름의 외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들 만나면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리그 얘기를 지금도 애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모님들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스쿨은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같이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력도 되고 그리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랑 같이 관리를 하면 엄마들이 약간 감정 조절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어서 그리고 홈스쿨에 고단함이 있는데 이 고단함은 자녀와 분리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아이들을 다 그 하이브리드 스쿨에 맡기고 나면 비는 시간이 생겨요. 그럴 땐 부모님이 잠깐 쉬시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자기 하고 싶은 취미도 하고 또 주님과 개인 교제도 하고 이렇게 충전되지 않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끊임없는 이 그 퇴근되지 않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때까지. 그러니까 너네 빨리 자라 하고 하는 이유가 나 퇴근하고 싶어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애들한테 큰 4학년 이후에 있는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들 홈스쿨 퇴근시켜 드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엄마들의 그 끊임없는 이 고단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스쿨을 통해서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일단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특히 중학생 이상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교과 과정에 약간 불확실해. 이거 어떻게 내가 제일 많이 제가 듣는 게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홈스쿨은 평가가 자주 없어요. 그 평가가 없다 보니까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전체 커리큘럼 끝까지 어머님들이 보실 경우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만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공동체성이 필요하면 전 하이브리드 스쿨의 형태를 한번 고민해 보셔라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이거는 구체적으로 현실 입시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검정고시나 대학 입시까지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작은 모둠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먼저 시작하신 팀들은 줌스쿨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탁
입에 맞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신 그룹은 이제 그 그룹의 모든 이름은 줌스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마다 뭐 이름이 부르는 이름이 있을 수도 없고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큰 테두리가 돼서 뭐 검정고시나 대학 입시에 대한 저희가 마지막 컨설팅까지는 못 해드린다도 큰 테두리.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성향이 있을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좀 성적이 좋고 그래서 뭐 중위권 이상 대학을 갈 때, 뭐 중상위권 갈 때, 뭐 상위권 대학을 갈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마지막까지는 못 해드려도 큰 테두리는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가자라는 차원인데 하이브리드 스쿨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확보가 이미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관된 시간 관리를 하시고 자녀가 시간 관리를 잘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주 20시간 학이 되어지고 주 20시간 습이 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40시간이거든요. 40시간이면 저희가 그 주 40시간 일하잖아요. 9 to 5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건 자기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건 중학생 기준으로요. 중학생 이 정도가 되면 근데 이런 가정이 있어요. 예, 간혹 봅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고 간혹 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보면 아, 이 친구는 진짜 제가 그냥 영어 수학 일주일에 한 번 코칭하는 걸로도 쭉쭉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친구 딱 두 과목만 보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제가 하이브리드 스쿨에서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교육 현장에 계시거나 또 언니 오빠들이 이미 대학을 한번 가봤어. 그래서 경험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데리고 일반 학교 교과에 대한 재해석도 돼.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다시 엄마랑 아이들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케이스들은 부모님이 교수님이셨거나 또 교사라고 해서 다 되지는 않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미 경험치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경험치가 언제 생기냐면 애들이 다 대학 가고 나면 그래서 지금 간혹 이제 선배님들 이미 홈스쿨 선배님들 되신 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선배님들의 조언을 또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일반 교과랑 학년 교과를 균형 있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질이 되는 거.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어요. 정말 아이나 엄마나 뭐 시간 관리 철저하고 뭐 교과를 뭐를 추가해도 다 해내는 집이 있었어요. 네, 그런 집이 있었고 입시나 진로 계획도 뭐 완전 해가지고 아이가 시험 보고 대학까지 막내까지 다 대학을 간 집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제가 알기로 한 두 가정 정도, 세 가정 정도 손꼽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부모님, 전문 교사, 안정된 교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홈스쿨의 장점이랑 홈스쿨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머님들하고 지금 코칭을 하면서도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모든 교과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보세요. 물론 엄마들도 점수를 보지만 얘가 도대체 이 점수가 왜 나왔지? 너는 왜 이러니? 학원 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엄마가 조금 볼 수 있으면 이제 코칭을 엄마들이 해요. 그러면 애들은 싫어해요. 엄마가 왜 하세요? 그런데 홈스쿨 아이들은 엄마랑 그래도 좀 더 유기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직접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아이들 스케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직접 교과를 가르치는 데는 부담은 굉장히 많이 덜어드릴 거고, 교과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영어랑 수학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전담 지도 교사한테 맡길 거고, 이제 국어랑 국어랑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고 특히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사회 과목이랑 과학 조금 그다음에 국어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본문 내용. 왜냐하면 어 중학교 교과서랑 같이 되는 저희가 지금 애들 읽고 있는 그 리딩 튜터의 정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수능으로 딱 들어가면 학술지에서 많이 이게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학술 그 학계의 트렌드 그래서 뭐 진화론은 아예 뭐 대표적으로 많고요. 굉장히 그 진보적이거나 진화론적이거나 이런 사상들이 되게 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면 그게 이제 그 학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서로서로 도울 거예요. 이따가 제가 약간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부모 코칭 훈련을 저희가 이제 해드릴 거고 그리고 영수는 전담 지도 선생님이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평가 이게 엄청 중요해요.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EBS에서 한번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었잖아요. 아이들에게 리뷰만 계속 복습만 시킨 거예요. 복습을 5번 너네가 알 때까지 해. 그리고 한 그룹은 너희가 이거 한 다음에 언제 시험을 볼 거라고 했는데 예상이 되시지만 결과는 어디가 좋았을까요? 평가. 내가
넘어야 되는 목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애들이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근데 홈스쿨은 대부분 계속 리뷰만 해요. 근데 애들이 내가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서 중요한 시연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아는 것을 어딘가 표출할 때 아이들은 학습의 동기가 유발이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하게 되면 아이들이나 스스로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두 개예요. 나를 스스로 평가하고 내가 얼만큼 잘하는지 객관적으로 그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필요해서 정기적인 평가. 시험 문제 만드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 부분을 같이 도와드리는 거고 일반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큰 틀을 잡고 갈 거고 또 거기에 세계관 점검을 같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사관은 아까 말씀하신 기본교과 EBS로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학년으로. 그러니까 저 이미 그때 거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지금 저희가 이제 학년별로 모을 건데 갑자기 3학년, 2학년에 들어왔어요. 그럼 1학년 거 어떡하죠? 그냥 2학년 거 하다가 모르는 부분 1학년 거 참고하면 돼요.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걸 안 하면 고등학교 때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 부모님들이 리포트를 해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그거를 많이 보고 이거를 어떻게 되나. 그런데 EBS 선생님들은 굉장히 중도적이세요. 중도적인 입장으로 강의를 하세요. 근데 물론 교과적인 전체를 쓰는 건 나라에서 방향이 있긴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전체 세계의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많이 쓸모 있는 내용이고 아이들이 이 사회 교과서를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보지 않아야 되는 영역조차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는 알아야 될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 교과로 갈 거고요. 영어랑 수학은 이거는 자기 학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특별히 개인 진도로 가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개인 진도 수준별 코칭이 될 거고 전담 교사가 붙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을 코칭하고 있는데 요거는 일주일에 두 번 코칭이 들어가요.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면 내일이나 모레쯤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 그건 괜찮은데 만약에 일주일 만에 만날 거야 그러면 이게 학구열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물리적인 상황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스쿨은 두 번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도 하는데 이거는 따로 진행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정한 도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권만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과의 세계관 점검하는 걸 통해서 같이 하고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같이 드려요. 저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그 독서 논술 그 연구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때 만들어진 자료들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 한 달에 한 권은 필수로 읽는 걸로 아마 그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영어 원서 읽기.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월 한 권을 원서 읽기 하는데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5분 내외면 그냥 매일 조금씩 읽으면 이거는 영어 수준에 상관없이 그냥 읽힐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다양하게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다 같이 줌으로 읽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책펴 그리고 유튜브에 그 오디오북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 뭐 아마존에도 있긴 하지만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이제 뭐 연령별로 물론 다를 거긴 한데 무조건 한 권 읽고 그게 계산해 보니까 10분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한 권을 나눴을 때 15분 정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한 달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특별히 뭐 다른 걸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이미 아는 이야기들 그걸 가지고 한 번씩 읽어내면 그러니까 책이 주는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틀박스나 제가 사용하는 매직키즈는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의 스트럭처를 배우는 데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리틀박스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썼어요. 그 문학적인 냄새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줄거리 요약해서 주는 느낌. 그러니까 그 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원서 그 문학적인 냄새, 어휘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되게 드라이한 느낌. 그래서 제가 리드박스는 뭐 초등으로 끝내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문학적인 그런 감수성을 배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원서 읽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밑에다가 바이트 사이즈 소양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짧게 짧게 조금 조금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빼놓지 않으려고 이제 구성을 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한영 장문을 하는데 애들한테 글쓰기 시켜봤더니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동 창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잘하는 친구들이 리더가 되기도 하고 잘 못하는 친구들은 묻어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같이 공동 창작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떤 아이가 조용한 아이지만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 창작을 짧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기본 작문과 이론 교육이 있는데 그건 미국이 워낙 잘 돼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제가 잠깐 그런 쪽에 공부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미국은 글쓰기 교육이 3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장르별로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루브릭이나 또 그런 리딩 차트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아이들한테 되게 다양한 장르를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그냥 식도로 하나 주고 5분 내지 10분만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게 있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옆에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랑 연계해서 뉴스레터를 만들고 지금은 현재 이제 시작하려는 팀이 줌스쿨 하나지만 뭐 다른 팀들이 많아지면 그 팀들의 소식을 엮어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에 있던 그 홈스쿨 하시는 분이 홈스쿨러들끼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신문을 만들어봐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인터넷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꿈을 꿔보고,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는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소위 얼리 어답터라는 얘기를 듣고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섭렵했는데 이제는 제가 못 따라가요. 너무 많은 것들이 빨라져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살아갈 거. 그러니까 홈스쿨러들은 핸드폰이나 그런 그 미디어의 노출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이거를 제한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그 컴퓨터 사용이나 이런 부분, 제가 이번에 시험을 이제 타자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자 처음 쳐봤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3학년만 되면 타자 교육을 다 시켜요. 그래서 일단은 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도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플래너로 다 전환을 할 거예요. 이미 저희가 뭐 구글 시트를 쓰고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쓸 거고 클라우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노션이라는 걸 기본으로 쓸 건데 노션이 사실 이미 이제 협업 툴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써져 있는데 노션이 좀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이게 원래 협업 툴이에요. 회사에서 쓰는데 이거로 자기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뉴스레터도 만들 수 있고 저는 이걸로 이제 아이들 뭐 학업 관리도 하고 저희 다른 거 관리도 하는데 근데 노션이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지만 노션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세계 제2위 사용자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마켓을 굉장히 중심에서 쓰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언어 할 때 한국어를 제일 먼저 한국어 버전을 낼 정도로 그 노션이 좀 복잡하지만 제가 볼 때 아이들은 충분히 할 거다. 그리고 AI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AI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저는 애들이 막 무서워요. 선생님 AI가 진짜 막 왜냐면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에러가 났거든요. AI가 인간들을 멸종시킬 거야. 그런 에러가 나서 막 한간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그러죠. 그러게 되면 예수님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AI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준 도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이미 얘네들이 지금 자라서 있는 시대는 저는 제가 생각한 그것보다 AI가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졸업을 하고 현장 나갔을 때는 이미 AI가 되게 많은 것들을 할 거고 AI를 활용하고 AI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AI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못 하는지 그리고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영상 제작도 요즘엔 거의 다 AI가 해주기도 하고 되게 쉬워요. 그래서 뉴스레터 버전을 디지털 버전으로 해서 또 뭐 종이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그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되는 거데 이거는 많은 시간 대신에 조금씩 해가지고 이거를 뭐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를 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씩 해서 그래서 애들이 예를 들면 뭐 자기 플래너를 만들 때 그 노션 꾸미기에서 녹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자애들은 그거를 꾸미다 보면 나름의 이런 툴들을 다루는 것들이 생기고 노션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게 확장성이 좋은 프로그램이라 제가 저도 사실 이게 진입 장벽이 높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노션만 다루면 웬만한 회사에 가서 그 협업 툴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진짜 큰데 가면 뭐 그 쉐어포인트나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툴을 쓰는데 기본의 그런 그 프레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노션을 쓸 수 있으면 다른 걸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노션을 가르쳐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빨라서 이제 그걸로 플래너를 제가 일단 템플릿을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자유롭게 꾸며봐라 그러면 아마 꾸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예시를 드리면 일단 학년별로 모듬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그리고 개인 묵상의 예배는 각 가정의 목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모임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이제 크리스천 학스쿨 같은 데 가면
저희 학교는 1시간 반을 매일 예배를 드려요. 이러시는 학교가 자랑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학교까지 와서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예배가 뭐 폄하한다기보다는 그 예배가 그냥 보통 예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은혜 받기도 하지만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 말고는 그냥 매일 1시간만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학교의 몫이니까 뭐 그런 학교는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개인 묵상 예배는 각 가정에서 하시고 2시 반,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그 주 5일 4주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최소 출석 의무는 12일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그 코앞 가고 뭐 아우팅 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달에 최소 12일은 꼭 출석을 해야만 이 하이브리드 스쿨에 오는 관리받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10일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출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내 나름의 내규 규정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머님들끼리 서로 맞는 뭐 연령이 맞으면 돼요. 자, 그리고 아이가 둘이에요. 지금 같은 색깔이 한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요 가정은 지금 아이가 혼자 있는 집이고요. 요 가정은 지금 하나, 둘, 셋이 있는 가정이고, 요 가정도 하나, 요 가정은 이렇게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한 명씩, 그러니까 지금 홈스쿨에서 힘든 게 어머님들이 많이 얘기하시기를 미국 같은 경우는 애들이 넷, 여섯 되는 집도 봤거든요. 지금 홈스쿨 미국에서 있을 때. 근데 미국은 그냥 한 번에 그 연령이 다른 애들이 다 공부가 가능해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경험치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다르니까 얘를 하고 있는 동안 얘가 어느 순간 딴짓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얘 막 갑자기 공부가 구멍이 난 걸 보고 얘를 막 하고 있는 동안 한두 달 동안 뭐 얘가 이렇게 처져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5가정을 기준으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5가정이 모이면 월화수목금 돌아가면서 아니면 1, 2, 3주, 만약 1, 2, 3, 4 그다음 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번을 나누실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 거예요. 그럼 얘는 1학년 반에 가는데 이 엄마는 화요일 날 아니면 둘째 주에 당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보고 있죠? 얘가 중1이고 2, 3은 다른 엄마가 당번인 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모둠에 들어와 있는 내 줌 방에 들어와 있는 아니면 우리 거실에 모여 있는 아이들만 케어하면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른 누군가 엄마가 같은 모둠에서 케어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모둠에서 케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진도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 동일한 그 양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흩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이가 내신 집은 저희가 지금 내신 가정이 몇 가정이 되거든요. 다섯인 가정도 있고. 근데 그런 가정들은 엄마가 바쁘죠. 거의 이제 쉴 시간이 없지만 적어도 동시에 아이들 5명을 봐야 되는 그 압박감에서는 해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처음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이 가정은 아이가 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날 다른 반으로 배치가 돼요. 그럼 나는 오롯이 그 9시부터 2시 반까지 그 시간 동안은 그 중간에 점심 먹는 시간도 있고요. 그런 시간만큼은 내가 오롯이 내 있는 모둠 안에 있는 아이들만 케어하면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케어하는 건 아니고 국어나 사회나 과학은 제가 아이들 EBS 어떻게 하시는지 운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미리 예습하고 강의 듣고 다시 복습하는 그 순서인데 그것만 하면 애들이 훨씬 더 강의 효과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리고 EBS에 굉장히 강의가 많아요. 그러면 이분이는 어떤 강의를 할까? 이런 거 서로 의논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트 사이즈가 뭐냐면 한 번 깨물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양념을 치면서 뭔가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료는 최소 인원으로 그리고 최소 행정으로 그리고 내가 직접 자녀를 관리하니까 그래서 저비용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참여해서 직접 내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다른 애들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월 6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걸 이제 6개월씩 나눠요. 그래서 뭐 만약 학기제도 내시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이거 할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를 위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모둠이 만약에 엄마들이
뭐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는데 저는 3명이 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4명이 되는 가정에서는 위탁 그럼 맡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하시면 되는데 그 위탁에서 남는 비용 있죠. 그건 부모님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또 이 코칭하시는 선생님들 영어랑 수학 코칭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그러니까 이 6만 원이라는 비용은 비전되는 교육센터에 내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 위탁하고 남은 비용들은 부모님들에게 나눠드려요. 왜냐면은 그 자녀를 온전히 이제 맡아서 그러니까 잔소리가 좀 2배. 그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할 때 뭔가 대가를 치셔야 되는데 학원에 보내시는 거는 내가 할 잔소리를 대신 돈 주고 누군가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게 학원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잔소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다른 엄마들이. 그래서 이제 위탁하시니까 가능하면 하시지 말라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 이제 홈스쿨을 하지만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어떤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임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홈스쿨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막 우왕좌왕하시다가 그냥 학교를 보내. 아니면 대안학교를 보내 그러면서 대안학교나 이런 게 생기면 그냥 아예 맡기고 엄마가 손을 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학원을 그러니까 근데 일반 학교는 보내면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이 가서 잘못 배우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일반 학교는 못 보내겠고 그러면 이제 대안학교에 맡기면서 부모님이 손을 떼시는. 그런데 제가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로 가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한 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은 홈스쿨의 장점 그런 거 가져갈 수 있고 학교로 가면 제가 많은 대안학교 컨설팅 하면서 학년제 폐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럼 국사과는 학년제라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개별 진도로 가야 되는 영어랑 수학까지도 학년제로 가져가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학력의 격차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학교들마다 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그냥 강의로 해요. 강의로. 그러니까 학교들이 제가 컨설팅했던 학교들이 이제 저는 컨설팅으로 가니까 다 속사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어려웠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교사는 교사들대로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 게 강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제가 홈스쿨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안학교나 대안학교 형태 뭐 이런데 뭐 국제학교 이런데 프로그램에 맡겨요. 그래서 같이 모든 공동 커리큘럼으로 돌아가요. 근데 거기서 가장 어 격차가 많이 일어나는 과목이 바로 그러니까 국어, 사회, 과학이 아닌 영어랑 수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개별 코칭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일단 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건 비전 드림 학습 프로그램 전반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페이지 다 정리해서 준비 중이라 링크로 아마 보내드릴 건데 영어 온라인 유치원 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 공부 그리고 언어 4가지 영역 리딩, 라이팅, 스피킹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중등 수학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 지금 수능까지도 지금 다 커버하려고 선생님들을 계속 그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되면 아이들이 수학까지도 그러니까 이공계가 아직 많이 적어요. 우리 홈스쿨러들 안에. 문과가 되게 현저하게 강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수학을 많이 안 하시고 또 수학을 하던 친구들은 지금 제가 하는 아이들 중에도 수학이 딱 벌써 빛이 본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빨리빨리 끌어주고 정말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서 이과로 갈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지금부터 그거를 잘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 응용이나 심화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수학에 대한 습득력이 빠르면 얘네들은 분명히 수학의 영역이나 이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등 선생님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초등 4학년 아이들고 수학 논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 독서 논술 제가 12돌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등 인문학 교실 이제 저희가 봄부터 시작하는데 그 3년 과정으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부모 교사대학 목사님이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부모님 대상으로 각 과목의 코칭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해드리는 그 코칭 교실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은 아시겠지만 샬롬 리그 우산 안에 홈스쿨들이 모이는 홈스쿨 홈류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저희 홈류 출신의 그 인재 한 분이 저희 이제 그 코치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같이 합류하셔서 지금 너무 일을 잘해주고 계셔서 그러니까 이 샬롬 리그 안에 이제 저희가
홈스쿨 유나이티드 홈유 그리고 감사하게 이번에 일본에도 팀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일본에도 팀 생기고 또 이제 대안학교 팀 또 교회학교 팀 이렇게 저희가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 저희가 정말 12지파 모이듯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잔치 예배하듯이 그렇게 성막 행진하듯이 그렇게 축구하는 걸 꿈을 꾸고 있고 그다음에 비전드림 교육연구소 어 이게 이제 저희가 비전을 교육연구소로 하고 있다가 요 로고를 보신 분이 있을 건데 요거는 출판사 로고예요. 저희가 정식으로는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 이름이 비전드립 교육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이 이름으로 쓰고 있었는데 출판사 이름으로 쓰면서 저희가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게 그 업종 허가를 받아서 동영상 제작, 뭐 교육이나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